네, 안녕하세요. 제가 6월 25일 날 미국 NGAD 차세대,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상황에서 KF-21이 더욱더 빛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프랑스의 이제 그 아주 권위 있는 군사 평론지예요. 메타 디펜스, 그 다음에 미국의 또 권위 있는 군사평론지 디펜스 뉴스,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KF-21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연속적인 변주 진화형 기체다. 그리고 멈티를 생각을 하면 뭐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초고급, 뭐 굉장히 초고가의 그런 플랫폼 기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준수하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성능이 좋은 그런 기체를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접근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KF-21이 더욱더 빛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좀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게, 좀 더 심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최고의 군사 매체죠. 메타 디펜스 7월 1일 기사인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KF-21 때문에 미국 유럽 4.5 세대가 이게 몽땅 망하게 된. 그래서 유럽은 특히 뭐 이런 그 전투기 항공 영역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럽 쪽은 실존적 위기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목 자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KF-21 20대를 최초 양산키로 한 서울의 결정이 유럽 항공업계를 위협하는 이유. 그런데 사실은 20대가 아니라 조건부 40대죠. 그리고 조건은 이미 충족했거든요. 5월 8일 날 미티어 실사격 시험에 성공을 했죠. 이게 이제 미티어 실사격이 뭐 레이더를 뭐 분리해서 쏘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KF-21에 달려있는 국산 레이더가 먼 거리에 있는 비행체를 식별해서 락온 할 수 있냐예요. 그걸 이제 미사일을 쏘려면 저게 타겟이다라고 꽉 집어서 미사일이 타겟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더가 타겟을 식별하고 무는 거, 이걸 락온이라고 합니다. 그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거기까지 근처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령 유도, 커맨드 가이드에서 타겟에 뭐 20km, 뭐 10km까지 미사일을 유도시켜 주면 그 다음에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를 켜서 마지막을 이제 그 접근해서 들어가죠. 예,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락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감지하고 식별하고 조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원격 유도해 주는, 지령 유도해 주는 능력, 그걸 락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 카이다가 시비를 걸었을 때 그 공중발사 미사일, 그러니까 공대공 미사일의 락온 기능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뭐 왜 40대냐, 20대만 해라,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그때 조건부 40대 간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조건부 40대 가는 게. 네. 카이다는 좀 간첩스러운 짓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 디펜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KF-21은 K2 탱크, AS-21 레드백 장갑차, K9 자준포, KSS-3 장보고 잠수함,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공 스토리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여러 요구를 균형 있게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전투기다. A balanced and attractive multi-purpose figh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이 이렇게 그 여러 분야의 무기와 플랫폼을 성공시켰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그 성공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KF-21이. 이게 무시무시한 놈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F-16이 오래된 비행기니까 이제 그 족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신형이 F-16V죠. 바이퍼. 그 다음에 F-15도 최신형이 F-15EX죠. KF-21이 F-16V, F-15EX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펜 당연히 잡아먹고 프랑스의 라팔 잡아먹고 유로파이터 잡아먹는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A serious competitor in the making. 굉장히 심각한 경쟁자가 지금 생성 중이다. For the
F-16V, F-15EX, Gripen, Rafale, and Typhoon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메타 디펜스의 마지막 주장은 뭐냐면 유럽 항공 산업의 실존적 위협이 등장하는 중이다. Existential threat요. 여기서 이제 KF-21의 그 포지셔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크기 자체는 유로 ing면 날개 면적으로는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작은데 체급은 무게나 뭐 전체 그 공허 중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량이나 혹은 최대 이륙 중량은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KF-21이 유로파이터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그 마하 음속의 몇 배냐 그걸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고공에서의 비행 속도 그 1000m 고도 정도 됩니다. 고공에서의 비행 속도를 해수면 음속으로 나눠요. 그래서 마하수가 낮게 나옵니다. 음속은 해수면으로 가까워질수록 빨라집니다. 밀도가 올라가서.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라팔은 프랑스는 고공에서의 속도를 고공 속도로 나눠요. 미국도 고공에서의 속도를 고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라팔이 예를 들어서 뭐 1912km 시속 1912km밖에 안 되는데 마하 2점 얼마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고공 속도를 고공으로 나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유로파이터는 그러면 같은 유럽인데 어떠냐? 예, 여기는 또 고공 속도를 고공으로 나눕니다. 그 다 제각각이야. 한국은 고공 속도를 해수면 속도로 나누고 해수면 음속으로 나누고 미국은 고공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누고 프랑스는 고공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누고 유로파이터는 고공 속도를 해수면 음속으로 아니요. 고공 속도를 고공 음속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공식 그 소개 그 브로셔 디지털 브로셔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내건 거 그건 고공 음속을 또 해수면 음속으로 고공 속도를 해수면 음속으로 나눠요. 이게 다 제각각이라서 아유 골아퍼 하나로 통일해 보자 그랬어요. 일단 고공 속도는 다 밝혀져 있으니까 고공 속도를 그러면은 고공 음속으로 나누자. 298m/s 그 정도로 하거든요, 미국이. 그럼 이제 라팔은 마하 1.78 정도 나오고요. F-16V가 마하 2.03 정도 나옵니다. 유로파이터가 굉장히 빨라요. 마하 2.33 정도 나오고요. F-15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마하 2.47 정도 나옵니다. KF-21은 우리가 흔히 이제 카이나 이런 발표를 할 때 방사청이 마하 1.81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마하 2.08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다시 말해서 KF-21의 그 민첩성은 이미 F-16V는 넘어섰고요. 유로파이터보다는 좀 못해요. F-15보다는 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KF-21 이게 엔지니어링 숫자지 실제 얼마인지는 몰라 아무도. 제가 보기엔 실제가 유로파이터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엔진이 유로파이터보다 세거든 약간. 체중은 비슷하고. 좀 높을 수 있다니까요. 같거나. 그래서 얘가 지금 엔지니어링 목표 숫자보다 아마 넘어설 것이다. 실제가. 우리 그 위성에서 그 감시정찰하는 그 EO나 IR 센서들 엔지니어링 목표보다 넘어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민한 애예요. 굉장히 기동성이 좋은 애예요. 빠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속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것까지 비교를 해서 한 7, 8가지 얘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진 애길래 얘가 F-16V나 F-15EX,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투기까지 말아먹냐 4.5세대 마당쇠 카테고리에서 그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롤 이거 마당쇠라고 저는 불러요. 4.5세대 멀티롤의 지배자는 누구냐? KF-21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메타 디펜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군사 매체의 얘기예요. 저는 한 7가지 정도, 7, 8가지 정도의 그런 속성으로 한번 봤습니다. 먼저 기동성, 이거 안 빠집니다. 예, 안 빠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부 연료 항성 및 작전 반경, 그러면 이거 안 빠집니다. 이거 내부 연료가 한 7톤 가까이 넣죠. 이거 6톤인가 7톤쯤 넣어요. 그래서 항속이 기본 그러니까 그 작전 항속일 거예요. 페리 레인지가 아니라 3,000km 정도 되지 않나? 페리 레인지인가? 조금 두 개가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작전 반경이 한 1,000km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애예요. 그 내부 연료만 가지고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구매 가격 및 유지 운영비가 이게 그야말로 감격적이죠. 뭐 요번에 좀 비싸다, 뭐 1,000억 이짝저짝이다 그러는데 불과 뭐 로또 20대짜리예요. 아직 생산이 안정도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양산되고 그러면 카이 그 강 사장 말이 맞을 거예요. 지금 가치로 한 890억, 900억 정도. 그가 맞을 겁니다. 그냥 나온 얘기 아닐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형상 자체가 5세대 형상이라서 그 5세대로서의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러니까 두껍게 위에다가 그 뭐죠? 그 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이더파 흡수 소재 이런 거 도료 안 바르고 그거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한 1, 2톤 더 무게 나갈 겁니다. 그거 바르게 되면. 뭐 몇 가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상 자체에서 오는 저피탐성이 있죠.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이게 연료 플러스 무장, 이게 유로파이터급이에요.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많아요. 연료 플러스 무장이. 좋은 애죠. 유로파이터가 약간 작고 기민한 F-15를 만들려고 한 비행기로서 성공한 거거든요. 일단 기능 자체는 가격이나 기타 등등 떠나서. 그 다음에 얘가 5세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센서와 지향성 통신이 앞으로 굉장히 발달한다고요. 한국이 자동화라든지 이 센싱 소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센서 및 지향성 통신이 많이 발달해요. 적외선 센서가 이게 그 앞에 뾰루지 난 거 말고도 한 너덟 개 더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럽 쪽이랑 다른 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 국가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사일 풀세트를 개발하고 있죠. 물론 수출할 때 이거 함부로 못 수출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미사일 풀세트는 공대공 빼고는 공대지, 공대함, 공대방, 레이더 깨는 거, 초음속 이거 함부로 수출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미사일들은 디스럽터라 그러죠. 디스럽티브. 판을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군사 균형을. 그래서 판 뒤집기 때문에 판매를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물건이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한국과 이런 관계를 맺어두면 한국이 나한테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성립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얘기랑 직결되어 있는데 이게 변주 지평이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일단 단좌 복좌 변주를 하죠. 물론 이제 그리펜도 아마 복좌가 있고 라팔 복좌 있고 F-16도 복좌 있고 F-15도 복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복좌가 아니라 이런 그 센서나 통신 이런 거랑 전자전 이런 거랑 연관된 복좌가 돼서 여기에 이제 WSO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Weapon Systems 무기체계 관리관. 그러니까 파일럿 아니거든요. 뒤에 앉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기체계 운영관이죠. 무기체계 운영자. 그래서 아예 그거 용으로 복좌가 돼 있는 공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널널하게 앉는 게 아니라 무기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앞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고 조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복좌라 그래서 다 같은 복좌가 아닙니다. 훈련용 복좌는 뒷공간이 이 앞뒤가 좁고 그래요.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자전이죠. 이거 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카이가. 그러니까 방사청이 발표한 거죠. 카이가 대신 발표를 한 거죠. 방사청이 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유무인 합동작전 이것도 이거 방사청 입장이죠. 당연히 공군 입장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저기가 내부 뱃속에 6.4 입방미터 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6.4 입방미터 하면은 엄청 큰 공간이죠. 6.4 입방미터 하면. 예. 어느 정도 공간이냐면요. 6.4면은 거의 덤프트럭 뒤에 싣는 정도 공간일 거예요. 덤프트럭 뒤에 싣는 공간. 덤프트럭이 2m에 1.5m에 그거보다는 좀 작겠구나. 예,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6.4면은요 드럼통으로 환산했을 때 드럼통 320개, 200리터니까 드럼통 320개 들어있는 액체를 쏟아부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지금 내부가 꽤 비어 있거든요. 얘가 엔진을 두 발 써서 몸통이 퉁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대적 디자인을 해서 전부 그 공간 배치라든지 소재 이런 게 최적화돼 있어 갖고 내부가 공간이 많이 나왔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내부에 연료를 채우게 되면 연료를 물론 6.4 입방미터 다 못 채웁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장치랑 간섭도 있고 그래서 또 연료를 채우게 되면은 아마 그 자동 항법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무게 중심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연속 변주 설계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부 연료만으로 초장거리를 갈 수 있는 뭐 F15가 뭐 4,000km 간다, 뭐 4,500km 간다 할 때 위에 이거 어깨 뽑는 거 컨포멀 탱크 아래에 줄레줄레 외부에 다른 연료 탱크 다 달고 가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놈이 나온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KF21 SA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수출할 때 세계적으로 그 뒤를 씁니다. 그 미국의 F15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형이 F15 SA입니다. 예, 그래서 KF21 SA가 아마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일 것 같고 만약에 사우디라면은 그 수출형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내부 연료를 좀 더 확장했을 거다. 예, 그 좋은 그런 이런 한 8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비행기들이랑 그러니까 다른 4.5세대 라팔, 유로파이터, F-16V, F-15EX랑 비교를 해보면 모난데 없이 골고루 다 만족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뭐 유지 운영비, 뭐 강구영 사장 말로는 2024년 기준 시간당 14,000불, 뭐 감격적인 가격이죠. 엄청 감격적인 가격이죠. 쌍발 엔진이고 이 정도 몸집인데 F-16보다도 싸단 얘긴데 엄청 감격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매력적인 비행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 디펜스에서 이제 그 여기까지는 요새 이제 국내 유튜버들 중에 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구별을 안 한 게 그분들이 잘 이렇게 주목을 안 하는 게 아쉬운 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투기 영역에서 로퍼 독트린을 현실화시킨 사례다. A concrete example of the Roper doctrine at work in the field of combat aircraft. 세계 최초란 얘기예요. 이게 로퍼 독트린, 그러니까 이게 개발 방식을 가리키거든요. 전투기 영역에서 로퍼 개발 방식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똑똑해서 혹은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저걸 선택했다기보다 진정성, 절박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을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 뭐 우리가 뭐 판매력도 딸리고 경험도 없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로퍼 독트린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된 걸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럼 로퍼 독트린이라는 게 이게 뭐야? 예. 제가 이미 그 6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그걸 센츄리 시리즈 방식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로퍼 독트린이 일명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 방식입니다. 21세기 센츄리 시리즈. 이때 디지털이라는 건 21세기. 엔지니어링을 디지털로 한다는 소리죠. 뭐 요새는 다 이제 그 저걸로 쓰니까
이게 뭐냐면은 센츄리 시리즈가 뭐야? 195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F백 슈퍼 세이버 패밀리를 센츄리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게 F백 슈퍼 세이버입니다. 걔를 중심으로 걔가 기본점이 돼서 줄줄이 그 파생형 비행기들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변주된 모델들이 나와요. 센츄리 시리즈가. 그래서 F-101 부두, F-102 델타, F-104 스타파이터, F-105 썬더치프. 그래서 이게 뭐 2000년대 초까지 쓰인다고 일부 국가에서는 뭐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는 그래서 로퍼 덕트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변주 진화 확장성이 있는 뭐 준수한 플랫폼, 뭐 최첨단도 필요 없다. 준수한 플랫폼을 만든 다음 이를 끊임없이 변주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맞다. 이게 로퍼 덕트린입니다. 따라서 이런 플랫폼은 엄청난 고가의 뭐 우주인을 고문해서 만든 것 같은 초초초 고성능 최고급 플랫폼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윌 로퍼입니다. 수학자예요. 마지막 학력이 옥스퍼드 대학 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공군에 조인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전력 재강화국이라는 조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전력 재강화국, 그러니까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Strategic Capability Office인데 전력 재강화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합류를 했을 때는 연 한 1억 달러도 안 되는 예산을 쓰던 작은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톡톡 치고 나가서 지금은 거기 예산이 뭐 한 1년에 한 2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 기존 무기 체계, 기존 전력에 약간의 첨단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요소를 적용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바뀐다 이거요. 소금과 같은 거, 멸치 다시 같은 거, 그걸 첨가하면 완전 마늘 같은 거, 이거 첨가하면 맛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요리해 보면 이게 전력 재강화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전략 능력국이에요. Strategic Capability Office니까. 근데 거기서 해온 일을 보면 전력 재강화국이에요. 있는 거 재탕을 하는데 그때 재탕할 때 뭔가를 첨단을 약간 첨가 가미해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내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군성으로 옮깁니다. Department of Air Force로 옮기는데 공군성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이제 그만둔 지 몇 년 돼요. Acquisition, 구매, Technology, 그 다음에 병참, Logistics. 그것이 ATL을 담당하는 차관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으로서는 뭐 원래 이제 공군 출신이 아니고 수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냉정하잖아. 냉정하니까 냉철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야, 그 뭐 세상에 없을 그런 플랫폼을 막 그냥 생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고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천천히 하고 상당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그걸 무한 변주, 무한 응용, 무한 이제 그 진화시켜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컨셉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메타 디펜스 프랑스의 매체가 하는 얘기 뭐냐면 이 방식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케이스가 KF-21이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유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최고의 군사 전문지가. 디지털 연속 변주 개발 방식을 쓰고 있다. 한국이. 그리고 이게 세계 최초고 세계 유일 케이스다. 지금 이 시점까지는. 그런데 이 디지털 디펜스의 그 다음 날 기사 7월 2일자 기사예요. 아까 이제 한국 KF-21은 7월 1일 날 나왔고 7월 2일자 기사 보면 미 공군이 NGAD 차세대 6세대 전투기를 지금 개념을 바꾸고 있고 바로 로퍼 방식 개발, 로퍼 철학에 맞는 로퍼 독트린에 맞는 방식으로 기체 성격을 바꾸고 있다. 바꾸려고 한다. 이 얘기를 써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KF-21 개발 성공 과정이 미 공군을 자극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국뽕에 차서 말하면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그게 오늘 제 가설입니다. KF-21의 성공이 미국 6세대 차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바꿀 정도로 미국한테 큰 자극이 됐다. 여기서 이제 제목은 뭐냐면요. 미 공군은 F-35 비슷한 가격의 6세계 전투기를 만들어 NGAD 프로그램을 살려가려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보면 이게 프랑스 지식인들이 굉장히 개코입니다. 영민해요.